그러면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지는 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지수는 안 움직이는데 채권 금리만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사실 금리 떨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특히 기준금리는 계속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실물금리가 이제 그 장기채권 금리 아니겠어요? 그게 떨어지는 이유는 그거를 못 버티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장기금리는 기업이 사용하는 이게 현실금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의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 기준금리 따라서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 저는 사실 지금 2023년 경기 침체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잘 믿지는 않는 그런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이 JP 모건 스탠리 그리고 이제 또 그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냄새 나는데. 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증권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영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계속 사라 그러고 내릴 때는 계속 팔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비양심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애널리스트는 자기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냐면 자기가 이야기한 논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펀더멘털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 논리의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주장하는 걸 보면은 일단 그동안 이제 코로나 쇼크 때 너무 많은 보조금 줬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그 소비자들의 저축이 2020년 초반에 꽤 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저축들이 지금 정점을 지나고 내려오고 있다. 꺾어졌다. 그리고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소비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저축이 급감하는 이유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인플레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월급 상승률이 그걸 못 따라간다. 그러면 실질임금 마이너스 될 거 아니겠어요? 감봉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거 뭘로 때울까요? 그럼 저축으로 때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의 가정이라는 거는 인플레가 계속 높게 유지된다.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나는 인플레가 높게 유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않습니까? 물가도 그렇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렇게 불만이 있었지만 이제 그 조합을 떠났던 그런 노동력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런 노동력 부족이 이제는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뭐 재택근무 같은 인프라도 이제 깔렸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지나가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장하는 게 코로나 쇼크 시 엄청난 시중 자금이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 자금을 가지고 빚을 늘리면서 투자를 엄청 했다. 그래서 고용이 좋았던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고금리가 지속되면 그걸 못 버티고 결국은 투자를 줄일 것이다. 그러면 고용도 줄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은 실업률이 상당히 오를 것이고 소비도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자가 낮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자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왜 투자 안 했어요? 그리고 약간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는 페이 프로텍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들 월급 못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일정 기간 안 갚아도 돼. 아주 이지 론이죠. 그러니까 편하게 빌려주는 그거 갖고 이제 캐펙스를 했다. 그러니까 실업 투자했다 그러는데 그런 돈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깔고 있는 거는 인플레, 그러니까 고금리 이런 게 유지된다. 그때 이제 이 하드디스트 힛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건 만약에 진짜 인플레가 유지가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경기가 무너질 수 있냐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고용을 지탱해 주는 거는 이 신성장 스타트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고용이 나오냐면 순중이 헬스케어, 디지털. 그러니까 새롭게 생기는 사업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국영제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용은 이제 새롭게 일자리가 생기는 곳에서 막 늘어나는 거죠. 예전에 우리 IMF 이후에 스타트업 붐이 일었던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신경제, 구경제 모두 아직 돈은 많이 못 버니까 월급은 많이 못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는 뭐 약간 덜한데, 근데 이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고용은 괜찮은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결국은 이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신경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나는 그 높은 인플레가 지속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은 사실 1인당 GDP가 12,500불을 돌파했어요. 이런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이 GDP 성장률이 2.5%로 수렴을 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지난 10년간 뭐 60% 이렇게 성장을 고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뭐 2.5%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물론 여러 나라 가운데 12,500불 돌파한 이후에도 2.5% 이상을 유지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소비 핵인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경제활동 인구가 2015년을 정점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저 고령화 국가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지난 한 10년간 중국이 열심히 투자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어떤 그 인프라 투자가 됐다면 그러면 미래에 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 프로퍼티니까 부동산 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거품이 된 거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중국이 GDP 1달러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 4달러 투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8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러니까 참 희망을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제로 코비드에서 이제 탈출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뭐 중국의 그 MSCI 차이나 주가 지수는 바닥에 대해서 한 30% 정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뭐 저기 인민폐,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도 조금 반등한 거 보면 시장에서는 이 제로 코비드를 어느 정도 가능하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주가에 반영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메이저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7, 8개가 난립하는 거죠. 예년 같았으면은 지금 정도면은 이 메이저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라인플루엔자, 이게 점유율이 50% 이상. 나머지 뭐 리노나 이런 마이너 바이러스들이 한 2-3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메이저 바이러스 걸렸다가 난 사람들이 항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유행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바탕 유행 지나고 나면 안 걸리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7, 8개가 난립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감기 걸렸다가 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마스크 쓰고 있는 그동안은 결국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겪었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경험을 안 했으니까 결국 항체가 안 생긴 거죠. 지금 생기는 거죠. 근데 중국은 어떠냐 이거죠. 거의 록다운을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과연 지금 풀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는 건데 중국은 의료시설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백신도 의심해 봐야 돼요. 중국 백신은 사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생백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항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연습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제대로 바이러스를 잘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백신은 여러 번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중국 백신에 대해서 방어율이 얼마냐. 원래 한 방어율이 50% 이상 돼야 WHO에서 승인을 내주거든요. 근데 WHO에서 이제 중국 백신에 대해서 승인 내줬어요.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WHO 그 의장이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맞아요. 중국이 돈 써가지고 그 의장 시켜준 사람 그런 아니에요?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국은 지금 뭐 백지 시위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사람들 사이에 많잖아요. 근데 여기 제로 코비드를 풀었다가 만약 80세 이상 노인이 막 사망률이 엄청 늘어난다. 그럼 이제 또 곤란해지잖아요. 민심이 흉흉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코비드라는 거는 풀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록다운을 풀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검증이 된 게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얼마나 변이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그 이 바이러스 이 유전자
수용체는 이렇게 생겼고 예를 들어 박쥐의 건 이렇게 생겼다. 예. 그럼 이게 계속 변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비슷하게 딱 맞아지면 이제 아다리 이렇게 우리 들어오는 거 열쇠로 아니에요? 치면 열쇠 구멍을 막 그렇죠. 뚫다 보니까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빠르다 보면 이게 비슷한 걸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치명률, 그러니까 치사율은 많이 낮아졌잖아요. 얘네도 이제 사람을 죽이면 자기네가 못 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생하는 이렇게 단계로 들어와서 이거는 이제는 뭐 이게 록다운을 푸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요거를 약간 좀 망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제에는 어쨌든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률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이 한 3% 정도로 본다면 1%를 중국이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지금 5% 생각하고 있는데 한 2.5% 수준으로 반토막 난다. 그러면 세계 경제 성장률도 0.5%포인트는 날아가 버리는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제로 코비드에서 탈출 못 한다. 이러면 이제 또 이제 피곤해지고 특히 지금 미국이 중국을 열심히 지금 뭐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 공급망 붕괴가 또 생기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만 없으면 저는 사실 이 경제가 뭐 이렇게 지금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내년에 오는 변수는 중국이다. 네, 저는 그 부분만. 근데 또 이렇게 코비드 관점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또 되게 괜찮네요, 내용이. 그러면서, 이게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인플레 금리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코비드 관점에서 이야기 또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지금 경기가 회복될 텐데, 근데 가장 커다란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쵸. 그 나라가 아직도 거기에 갇혀 있다면 뭐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외국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이제 외국 여행 가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요새 중국인 관광객 못 봤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묶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광을 나간다는 건 이제 해외로 다 나가면서 돈을 쓰고 경제가 활발해진다는 얘기니까. 네네. 저도 계속 제주도를 한 번씩 체크하러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년에 가장 2023년에 그러면은 좀 생각할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무엇인가. 그리고 돈이 결국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됐고 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빚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잖아요. 지금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극적인 생산성 개선이 필요한 거죠.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패권 경쟁이 되게 심화될 것 같아요. 중국, 미국 뭐 싸울 텐데, 그럼 미국도 이제 중국에서 일자리를 뺏어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는 뭐 중국에서 그냥 바로 싸다고 물건 사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좀 자기네들도 제조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리쇼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하냐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미래의 그 패권이라니까 데이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조업을 하는 곳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데이터뿐만 아니라 또 핵심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도요타가 이제 97년에 그 프리우스라는 하이브리드를 만들어 재미 많이 봤죠. 그렇죠. 근데 사실 하이브리드는 이제 배터리가 요만하지 작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면서도 깨달은 게, 이 폐배터리 재활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그 폐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희귀금속을 뭐 호주나 인도네시아나 뭐 볼리비아,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갖고 오는데 얘네들이 앞으로 규제를 더 늘릴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거 채굴한 걸 갖고 오긴 진짜 어려울 것 같다. 칠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계 기업 외에는 안 주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너희들 개발하고 50%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는 판매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리스를 주려고 그러죠. 나 다 쓴 다음에 그 폐배터리 내 거다. 이게 돈이다. 그렇죠. 그거 안 하는데 그거 확보 못하면 나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제조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도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선진국은 인건비가 높지 않습니까? 그쵸.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더 스마트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보틱스로 바꿔야 되는 거, 사람을 노동력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노동력 2018년부터 부족해지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주로 가상 세계에서 작업만 하고 그게 실시간으로 현장에 바로 연결이 되고 공장에는 로봇만 있는 그 시스템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게 스마트 팩토리 아닌가요? 스마트 팩토리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고도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뭐 우리가 그렇게 스마트하게 살 필요가 있냐? 사람들은 습관 바꾸기 싫어하니까. 근데 이제는 너무 빚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이제 생존하기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차피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는 이제 이 퀄컴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될 거예요. 원래 초고속 통신망을 깔 때 과거에 힘을 발휘했던 곳은 화웨이였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미국이 그걸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 통신 부품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프로토콜 비밀스러운 거 다 까. 오픈시켜.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도 이제 통신 부품 만들 수 있게. 근데 이제 그 통신 장비 쪽에서 부품 쪽에서 다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데는 퀄컴이에요. 반도체 설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퀄컴을 사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장에 있는 로보틱스 하드웨어. 그쪽은 일본의 야스카와 그 전기 예, 1등이죠. 네. 그리고 그 일본 주식을 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금리 떨어지면 그러니까 일본 사실 인플레의 쥐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디플레 압력이 있기 때문에 금리 함부로 못 올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플레만 생기면 무조건 실질 금리가 뚝뚝 떨어져서 지금은 굉장히 좀 엔화가 약세로 갔지만 미국이 금리 낮추면은 굉장히 빠르게 엔화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런 디지털의 세계가 되면 그러면은 그 결국은 가장 이 후방에 있는 소재의 수요가 가장 먼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소재는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 엔비디아 같은 데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엔비디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예, 계속 샀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버핏이 TSMC를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예. 이 양반이 드디어 이게 손 댔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버핏이 원래 이 반도체나 이 커머더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근데 일단 지금 디지털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그 수요의 어떤 강함이 이 가격의 변동성을 좀 잡아줄 것이다. 또 이 미국이 중국을 계속 반도체 진입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 공급 쪽을 약간 좀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해줬다. 그래서 이제 버핏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버핏이 TSMC 사는 거의 어떤 그런 시사점은 이제 디지털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이죠. 네.